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약학대학의 김대희입니다. 지난 1부에 이어서 2부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기 전에 앞서서 어떤 질병과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소위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 인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질병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단백질들입니다. 사실 체내에 굉장히 많은 수의 단백질들이 존재하고요. 우리가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연구가 진행되었던 그런 휴먼 지놈 프로젝트 결과에 따르면 체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소위 말하는 단백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약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정도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 단백질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당하는 그러한 다양한 그런 단백질들을 만들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단백질들은 생명 현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그러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슬라이드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종류의 단백질들이 체내에 존재하고 세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크기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 모양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왼쪽 아래에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바이러스가 저 정도 크기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단백질들은 체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생체 반응에 있어서 촉매 역할을 하는 효소라든지 아니면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주는 그런 운반 기능이라든지 내외부의 침입자들에 대한 방어를 하는 어떤 면역 방어에 참여하는 단백질들이라든지 어떤 생체 조절에 관계하는 그런 호르몬이라든지 우리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는 것 또한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이런 근육들의 움직임 또한 단백질들의 움직임으로써 우리가 어떤 생명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이런 단백질들의 어떤 변화가 찾아와서 어떤 그 단백질이 그 기능을 담당하지 못할 때 결국에는 어떤 그런 생명체에 있어서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결국에는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질병이라고 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개발되어 있는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생명 현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런 단백질들이 반응을 해서 그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어떤 치료제의 근본적인 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제를 개발할 때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 질병이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원리, 실제 생체 내에 존재하는 그런 물질들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미세한 상호작용이라든지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에 해당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질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 치료제는 이러한 생체 내 물질들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물질이 바로 치료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발생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질병 치료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좋은 그런 치료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바이러스가 살아가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요. 라이프 사이클을 보게 되면 바이러스의 그 파티클이 어떤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 많은 경우에 기도라든지 폐세포에 있는 그러한 수용체에 결합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서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이제 릴리즈를 하고요, 유출을 하고 그 바이러스 유전자들이 인간 세포 내에서 증식을 한 이후에 새로운 어떤 그러한 자손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그 자손 바이러스가 결국에는 그 세포를 탈출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세포를 감염시키는 것으로 나가는 어떤 이러한 전체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가 살아가는 그러한 이런 라이프 사이클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공격해 줌으로써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를 치료제로 활용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개발되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갈 때 그 진입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복제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기전을 이용한다든지
바이러스에 필요한 그런 단백질이 생산되는 걸 억제한다든지, 아니면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로부터 탈출할 때, 릴리즈가 될 때 그것을 억제하는 그러한 치료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바이러스의 세부적인 그러한 기전을 이해하면서 세부적인 기전에 대한 어떤 그런 저해제를 만드는 것이고, 그 저해제가 바로 치료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라는 것이 화학 의약품으로 되어 있어서 통상 굉장히 크기가 작고 우리가 합성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소위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고혈압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화학 의약품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의약품인데, 반해서 바이오 의약품은 우리 생명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성분들에 기반하고 있는 의약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생물체 내에서 활용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백신이라든지 혈액 성분이라든지 생체 내에서 실제로 활용이 되는 어떤 그런 체세포라든지 어떤 유전자 치료라든지 세포의 어떤 여러 가지 조작을 가한 그러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체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외부에서 생산해서 정제해서 그것을 다시 어떤 치료제로 활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은 다른 기존의 그러한 화학 의약품과 달리 생물체 내에서 추출하든지 아니면 생산해서 우리가 의약품으로 사용을 하는 그러한 일련의 그러한 의약품의 군을 우리가 바이오 의약품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분류를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바이오 의약품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1980년대부터 붐이 일기 시작했던 그런 여러 가지 유전공학 기술에 기반해서 생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단백질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체 밖에서 생산해서 정제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어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의약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는 여러 가지 인간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체 내 활성화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이토카인 제제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그 바이오 의약품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항체 의약품 치료제라고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제제라고 해서 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 그 자체를 그대로 치료제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말하자면 독감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약간 활성을 굉장히 약화시킨 그런 바이러스 자체도 우리가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생물체에서 그냥 추출한 그런 어떤 단백질들 자체를 우리가 생물학적 제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동등 생물 의약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도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복제 바이오 의약품을 통칭하는 것을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통상의 이 저분자의 그런 화학 의약품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카피 드럭이라고 얘기하는데 반해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선 생물체 내에서 생산을 하는데, 우리가 똑같이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100% 똑같은 의약품을 우리가 복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사성을 갖는 그러한 의약품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바이오시밀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상의 바이오시밀러는 어떤 의약품으로서의 특허 권리가 만료가 된 그런 의약품에 대한 복제 의약품을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이 들어보신 그러한 국내에는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같은 그런 큰 회사들이 이런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세포 치료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줄기세포라든지 면역세포들을 직접적으로 치료제로 활용하는 그런 세포 치료제도 바이오 의약품의 한 분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외에 어떤 종래 바이오 의약품의 어떤 성능을 개선한 그러한 바이오 베터 의약품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유전자, 어떤 세포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파티클의 어떤 유전자를 우리가 조작을 해서 그 세포의
기능을 훨씬 더 증가시킨다든지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다든지라고 하는 것으로서 어떤 세포의 성능을 어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개선한 그 세포를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유전자 치료제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바이오 의약품들이 실제 연구 개발에 활용되어지고 있고 실제 병원에서 임상에서 활용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의약품들이 우리는 대부분 이런 저분자의 그런 이 합성화학 의약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저분자의 합성화학 의약품과 이런 바이오 의약품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바이오 의약품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통상 이런 합성화학 의약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크기가 굉장히 작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예시로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독감 치료제로 개발이 되어져 있는 이제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제인데요.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제는 크게 그 분자량이 312 정도 되는 크기인데 반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항체 치료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이오 의약품의 한 치료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항체 치료제의 대표적인 휴미라라는 항체 치료제가 있는데요. 류마티즘 치료제로 사용되는데 이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분자량 자체가 14만 4천을 넘어가니까 굉장히 거대한 그러한 분자량을 갖는 그러한 단백질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합성 의약품 같은 경우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반해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고 복잡한 단백질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고분자 의약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통상의 이러한 단백질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합성을 해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세포를 이용해서 세포에서 생산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포를 배양해야 되고 배양된 세포를 통해서 생산된 그런 바이오 의약품을 정제하고 효율적으로 순도를 높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제 공정, 개발하는 공정, 생산하는 공정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차별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모양 자체 그리고 크기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의약품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성질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단순한 화학 합성 의약품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부분의 합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물과 함께 입으로 먹는 경구용의 약제로 개발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반해서 이러한 바이오 의약품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분자량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먹어서는 경구용으로 써서는 체내 흡수가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주사제의 형태로서 개발이 되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한 가지 굉장히 저분자 합성화학 의약품에 비해서 좋은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이오 의약품은 현재까지 여러 가지 임상시험에 있어서 통계를 볼 때 이 화학 합성 의약품에 비해서 임상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비교적 임상 시험을 통해서 잘 성공적으로 검증이 되어지는 그런 의약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러한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해서 그 바이오 의약품을 그들의 어떤 주요 의약품으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이 글로벌리 경주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부와 2부에 걸쳐서 우리가 바이오 헬스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 분야에 있어서도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3부에서는 우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항체 의약품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